이완배 기자의 경제 속살로 이어갑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얘기 들려주시나요? 예, 오늘은 최근 아주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성정체성 운운했던 그 발언에 대한 경제학적인 해석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이미 김보영 아나운서님께서도 브리핑에서 많이 전해주셨고요. 어제는 김성애 보좌관님께서도 바닥으로 떨어진 자유한국당의 인권의식 이런 주제로 성토를 해주셔서 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더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그런 의식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스토리는 대략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김성태가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에 대해서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 개혁을 주도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양심적 병역법을 하는 입장이었지만 화장을 많이 한 모습이었다. 이런 이상한 헛소리들을 했고요.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그게 그분의 소신이라면서 여기 동참을 했다는 뉴스였죠. 이게 얼마나 얼척없는 이야기인지는 이미 다들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아실 테니까 그만하고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요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많이들 회자되고 있는 게 혁신경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개념이 상당히 애매한 거거든요. 혁신이 경제를 크게 성장시키는 건 분명해요. 또 어떻게 하면 혁신할 수 있느냐? 이건 한마디로 정리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정리가 안 된다고 경제학자들이 연구 자체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요소들이 혁신의 장애물이 되고 혹은 혁신을 유발하는 긍정적 요소가 되는지 많은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도전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적어도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혁신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건 보수적인 경제학자건 진보적인 경제학자건 합의가 다 된 부분이에요. 뭐냐면 불로소득입니다. 불로소득이 만연한 나라에서는 혁신이 굉장히 더딥니다. 너무 당연한 게 혁신을 안 해도 돈을 버는 방법이 있는데 왜 애써서 혁신을 하겠습니까? 게다가 불로소득이 만연한 곳에서는 혁신을 잘 할 수 있는 인재들의 역량이 불로소득을 챙기는데 집중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잘 보면 우리나라 재벌 시스템을 유지하는데요. 정말로 많은 인재들이 노력을 거기다 쓰고 있어요. 저는 볼 때마다 얼마나 아까운지 모릅니다. 저 똑똑한 인재들이 저 머리를 혁신에 썼으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혁신적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연봉 수십억씩 받고 재벌기업 수뇌부에 들어 앉아가지고 혁신을 한답시고 하는데 무슨 혁신을 하느냐? 이재용이 어떻게 하면 삼재 승계를 잘할까? 요런 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자빠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이요. 이거 사실 진짜로 혁신적인 아이디어거든요. 저는 이 합병 소식 듣는 순간에 와, 이 진짜 천재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진짜 놀랐어요. 놀이동산하고 건설회사하고 합친다는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이거 보통 사람 머리에서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에버랜드하고 레미안 아파트하고 어떻게 합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이 사람들이 내는 거예요. 이재용을 위해서요. 그 아이디어 낸 사람들 삼성 미전실에서 다 수억에서 수십억씩 연봉 받는 회계사, 변호사 진짜 날고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머리를 왜 그런 데다 쓰고 앉아 있습니까? 다른 데다 썼으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이 됐겠어요. 이거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버드나 와튼이나 예일이나 이런 명문대학교 경제학과 나온 금융공학 박사들이요. 이 사람들 다 어디로 취직하냐면 메릴 린치 같은 월가 자본에 취직을 합니다. 이게 뭐 하느냐? 진짜로 복잡한 금융상품 만드는 일을 해요. 하버드 나온 박사들이요. 그 머리를 왜 거기다 쓰고 있냐고요. 이 진짜로 복잡한 금융상품이라는 건 민중들을 속여먹기 위한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중들을 속이는 머리를 진짜로 산업적으로 혁신하는 데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만 그 민중들을 속이는 금융상품을 만드는 게 돈이 되니까 거기 가서 그 짓을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미국 월가가 지배하는 금융권의 불로소득, 한국 재벌들의 따까리가 되면 얻는 불로소득, 이게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굳이 벤처 같은 데 가서 개고생하면서 혁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혁신성장 이야기 요즘 많이 나오는데 정말로 이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풀 마음이 있다면 불로소득 없애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재들이 거기서 머리 싸매고 어떻게 하면 민중들 등쳐먹으면서 나 돈 벌까 이런 고민하는 시스템으로는 혁신이 불가능한 거죠. 자, 이제 오늘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혁신을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를 지리경제학이라는 분야에서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리경제학이라는 건 지역이나 지리 이런 특성들하고 경제를 연결시키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 분야의 대표적인 학자가 리차드 플로리다라는 토론토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입니다. 이 플로리다 교수는 도시경제연구의 석학, 혹은 경제개발학의 거두, 혹은 지리경제학의 아버지 뭐 이렇게 불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2002년에 썼던 창조계급의 부상이라는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이 책에서 창조계급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이 돼요. 네. 사실 이때만 해도 이 창조계급이라는 말 때문에 굉장히 논쟁이 많이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노동자 계급도 아니고 자본가 계급도 아니고 창조계급을 계급이라고 불러도 되는 건가? 뭐 이런 오만 논쟁이 다 붙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오늘은 뭐 그까지는 안 갈 거고요. 일단 창조계급이라는 게 있다 치고 논의를 풀어나가겠습니다. 플로리다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창조계급의 정의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플로리다 교수가 예를 드는 직업은 문화예술인, 건축가, 공학가, 디자이너, 교육자, 스포츠 종사자, 미디어 종사자 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창조적 계급에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창조계급의 숫자가 세계에서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 되는 이 창조계급이 지리적으로 볼 때 어디에 모여 있느냐를 플로리다 교수가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계급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일수록 경제적인 발전과 성장이 매우 빠르다는 상관관계를 연구를 통해서 밝혀냅니다. 플로리다 교수가 드는 이 창조계급의 특징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가 캐주얼, 둘째가 시간 왜곡, 셋째가 자기만의 경험, 이렇게 예를 듭니다. 캐주얼이 뭐냐면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복장부터 캐주얼한 겁니다. 규범이 없어요. 그래서 창조계급의 가장 큰 특징은 유니폼을 입지 않습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니폼이라는 건요. 유니파이라는 영어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유니파이는 단일화하다, 똑같이 하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에게 모두 유니폼, 제복을 입혀놓으면 이 발상의 전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전제가 있는 거죠. 전혀 캐주얼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이런 유니파이, 단일화 문화가 강조된 곳에서는 캐주얼이 당연히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창의성이 심각하게 떨어지죠. 대표적인 사례가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 거리에서 경찰이 미니스커트하고 장발 단속하고 다녔잖아요. 네네. 근데 진짜 상상을 해보십시오. 진짜 미친 짓이거든요. 아니 내가 머리를 길건 말건 내가 미니스커트를 입건 말건 이걸 왜 국가가 규제하고 자빠져 있습니까? 그러게요. 경찰이 도둑을 잡아야죠. 근데 경찰이 줄자 들고 여성분들 스커트 길이 재고요. 남성분들 머리카락 길이 재고 앉아 있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그런데 박정희는 왜 이런 미친 짓을 태연히 했냐면 박정희 머리에 국가는 군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파이, 단일화가 최고 가치인 겁니다. 내가 명령을 하면 국민들은 군복 입은 군인들처럼 뭔가 착착착착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의 꿈은 온 국민을 군대처럼 만드는 거죠. 캐주얼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풍토 속에서 창조성이 어떻게 피어나겠습니까? 이 뭐 미국 얘기지만 여담인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면 1952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아이젠하워가 당선되거든요. 그런데 아이젠하워는 군인 출신이잖아요. 전쟁 영웅이죠. 근데 바로 전직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의 트루먼이었는데 트루먼은 8년 이제 끝나고 물러날 때가 됐는데 아무리 봐도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못 이기겠는 거예요. 공화당 아이젠하워가 당선이 너무 뻔한 겁니다. 그래서 트루먼이 너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겠지 되는데 내가 정말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아이젠하워는 대통령이 되면 군인 출신답게 늘 명령을 할 거야 아마. 당장 이걸 해. 당장 저걸 고쳐. 이렇게 명령을 할 거라고. 그런데 그것도 아세요? 아이젠하워가 아무리 명령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게 군대와 사회점의 차이점이라고요. 아이젠하워는 그걸 몰라요. 이걸 걱정을 합니다. 사회와 군대는 다른 건데요. 박정희는 국가를 군대처럼 생각을 하니까 미니스커트 단속, 장발 단속 이런 걸 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리고 그 딸도 마찬가지잖아요. 소비가 안 늘어나서 경제가 안 좋아 이렇게 밑에서 보고를 하면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줄 생각을 해야지.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소비가 안 늘어? 왜 안 늘어? 늘리라고 해. 블랙 프라이데이 만들어. 야, 국군 장병들 휴가 보내. 돈 쓰라고 해. 이게 명령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창조 경제입니까? 군대식 명령 경제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미니스커트를 제한한다. 이런 꼴통 같은 사회 분위기에서 위대한 디자이너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디자이너는 아까 플로리다 교수가 꼽은 대표적인 창조 계급인데 이 사람들 머리에는 캐주얼이 가득해야 돼요. 그런데 박정희 시절 한국 디자이너들은 캐주얼이 가득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 미니스커트를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미니스커트를 디자인합니까? 헤어 디자이너들은 어떻게 창조성을 발휘를 해요? 머리가 다 짧은데 여고생들은 귀밑 3cm인데요. 머리를 상상하는 상상력이 심각하게 제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창조성, 혁신성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창조계급의 두 번째 특징, 시간 왜곡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창조계급은 자기의 시간을 자유자재로 주무르면서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9 to 6가 아닌 거예요. 6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9시에 출근해서 12시에 밥 먹고 6시에 퇴근하고 이렇게 정해진 삶을 사는 사람보다도 자기가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발휘를 해요. 며칠 밤 새서. 그리고 놀 때는 무지하게 노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시간을 자유자재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 플로리다 교수는 이걸 시간 왜곡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이런 사람들이 창조계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자기만의 경험이라고 해요. 창조계급은 자기의 창조적인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지 않는 자기만의 경험을 발전시키려고 하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주 52시간 노동하고 뭐 저녁이 있는 삶 이걸 하고 있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창조계급은 자기만의 시간 속에서 자기만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경험을 영위해야 돼요. 예를 들면 창조적인 미식가, 음식을 많이 먹어볼 기회와 자기 경험을 가져야 됩니다. 창조적인 와인 소믈리에, 자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닌텐도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게임 덕후들이라고 하잖아요. 이 게임 덕후들 역시 자기만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창조 계급이 융성할 수 있다는 게 플로리다 교수의 견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왜 김성태가 말한 성소수자에 대한 몰이해와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플로리다 교수는 제가 도시경제학자고 지리경제학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기가 규정한 창조 계급이 어디에 많이 모여 사나 요걸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요.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경제적으로 성과를 매우 많이 내니까요. 그런데 창조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의 특징을 살펴보니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똘레랑스라는 겁니다. 똘레랑스가 불어인데요.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인하는 관용, 포용성 이런 걸 뜻해요.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이 똘레랑스의 분위기가 높은 곳일수록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는 곳일수록 창조계급이 훨씬 더 많이 모여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플로리다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똘레랑스가 높은 도시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일단 외국인이 많이 삽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예술가들이 많이 삽니다. 이 예술가분들이 보통 다른 사람들하고는 조금 감성이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똘레랑스가 많은 지역에서는 그게 용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똘레랑스가 높은 창조계급 도시의 중요한 특징은 동성애자들이 많이 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 교수의 측정에 따르면 문화산업이나 첨단산업이 미국에서 제일 발달한 곳이 샌프란시스코만 지역하고 텍사스 오스틴 지역인데 여기에 실제로 창조계급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이 지역의 인구 조사를 해보면 압도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동성애자 거주 비율이 높습니다. 이걸 거꾸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들보다 더 창의적이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정체성하고 창의성은 논리적 연관성이 없어요. 하지만 동성애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는 건 나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배척하지 않는 똘레랑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똘레랑스가 그 지역의 창의성을 높인다는 거죠. 플로리다는 이런 도시를 창조도시라고 부르는데 이 창조도시가 미래 경제를 지탱할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성태 씨 같은 사람은 쌍칠년도쯤에 정치를 끝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1세기에 혁신이
국가 경제에 지대한 과제인 이 중차대한 시기에 저런 사람이 정치를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무지, 이걸 떠나서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진 똘레랑스 지수를 보세요. 나하고 다르면 무조건 배척하는 꼰대 기질이 충만하잖아요. 저 따위 정치인이 제1야당 원내대표입니다. 얘네들이 정치를 하면 이 사회의 창조성이 어떻게 높아지겠습니까? 혁신성장이요? 택도 없는 소리가 돼버리는 거죠. 세계는 지금 창조성에 대해서, 혁신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똘레랑스와 관용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쌍칠년도 정치인이 미니스커트 단속할 때를 추억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진짜 둔한 짓이라는 거죠. 김성태 원내대표 발언을 이렇게 진지하게 다룰 필요가 있을까 하고 좀 망설이기도 했는데, 저렇게 똘레랑스가 부족한 꼰대 기질의 정치인이 하는 발언이 혁신과 창조에 매우 큰 장애가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소재를 골랐습니다. 네. 김성태가 중요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요. 저 따위 사고방식이 더 이상 우리 경제 혁신을 위해서 절대로 퍼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김성태의 저 또라이 같은 발언을 플로리다 교수의 경제학적 개념으로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께 오늘 이완배 기자님 말씀 좀 들려드리고 싶네요. 네, 근데 듣겠습니까? 이 경제 발전과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똘레랑스를 좀 배워두시라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근데 알아들을 사람이면 저렇게 되지 않았겠죠? 네,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 발언의 경제학적 분석 잘 들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한 주 동안 좋은 말씀 정말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완배 기자였습니다.